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코로나19 경증 환자도 일반 격리병상에 입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경증 환자는 응급실이나 외래 진료센터를 거쳐야 일반 격리병상 입원이 가능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0,000명 규모의 대규모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후유증의 원인과 증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검사와 진료, 처방을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5,000곳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외래 진료센터 등으로 구분해 불리는 기관 명칭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UFO로 알려진 미확인 비행 현상 UAP를 연구할 전담팀을 올 가을에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행선이나 자연현상으로 규명되지 않는 항공현상 자료를 과학적 관점에서 수집 분석할 예정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오는 9월에도 다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인데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코로나19 경증 환자도 다음 달부터는 일반 격리병상에 입원할 수 있게 됩니다. 중대본은 경증 환자의 경우 응급실이나 외래 진료센터를 거쳐야 일반 격리병상 입원이 가능했던 현행 진료 체계를 다음 달부터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 진단 이후 일반적인 입원 의뢰 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 상태나 의뢰 경로 등에 따라 병상 배정반을 통한 입원도 가능합니다. 한편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보건소 병상 배정을 통해 전담 치료 병상에 입원하는 기존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래 진료기관을 통합하고 체계적 조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의 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코로나19 외래 진료기관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하고 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후유증의 원인과 증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방역정책 수립 시 전문가의 분석과 견해가 더욱 존중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감염병 위기 상황을 평가해 정책을 제안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방역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검사와 진료, 처방을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5,000곳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외래 진료센터 등으로 구분해 불리는 기관 명칭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해 안내하고 진료센터 가운데 검사와 진료, 처방까지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5,000개소 이상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자동 전환되고 그 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과 인력 기준 등을 고려해 지정 관리하게 됩니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 검사나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등은 기존 기관들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지난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1,800여 명에게 처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간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입소 입원자에게 처방된 팍스로비드가 1,549명분이고 라게브리오는 258명에게 처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먹는 치료제 전체 재고량은 54만 8,325명분으로 전주보다 1,807명분 줄었습니다. 재고량은 팍스로비드 46만 9,923명분, 라게브리오 7만 8,402명분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감소 추세에 따라 먹는 치료제 처방량도 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과학자문단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WHO는 미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과학자 27명이 참여하는 새로운 병원체 기원 조사를 위한 과학 자문단이 제출한 예비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자문단은 보고서에서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사람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어떤 동물인지 어떤 경로로 유입됐는지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가 아직 없다며 광범위한 추가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후 2년 2개월 만에 일본이 외국인 단체 관광객 입국을 재개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오늘부터 입국자 건강 확인을 위한 전산망에 외국인 관광객을 인솔하는 여행업자들의 아이디 발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디를 받은 여행업자들은 관광객 정보 입력 등 신청 절차를 거쳐 각국 일본 대사관 등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관광객 입국은 빠르면 이달 하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을 안내원이 동행하는 단체 관광에 한정하고 있으며 하루 입국자 수는 2만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원숭이 도창 감염 의심 사례가 수십 건 나와 입국 검역이 강화됐습니다. 캄보디아 보건부는 원숭이 도창 유입을 막기 위해서 지난 6일부터 공항과 항구를 비롯해 국경 검문소에서 검역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 감염병 통제국은 현재까지 감염 의심 사례 40건이 나왔으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된 비풍토병 지역 원숭이 도창 확진 사례는 29개국에서 1,000명이 넘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양회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혹시 앵커들은 강아지 좋아하시나요? 뭐 좋아하는 품종도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강아지 2마리나 키웁니다. 아, 그래요? 네, 푸드를 키우고 있어요. 저는 포메라니언 좋아하거든요. 네. 아, 그래요? 이 원래 우리가 강아지를 좋아할 때 그런 품종들을 또 정하는 이유가 외형도 있지만 성격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네. 끼친다고 알려져 있죠. 뭐 네. 비글은 장난기가 많고 또 리트리버는 순하다. 뭐 피플테리어나 도베르만은 용맹스러워 보이지만 사납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특정 개 품종에 따라서 각각의 성격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던 게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 품종과 성격 사이에는 연관성이 높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 매사추세츠 의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 개 18,000여 마리의 주인을 상대로 이 설문조사를 했고 또 이 가운데 2,155마리의 DNA를 분석을 해본 결과 개 품종이 특정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고작 9%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한 품종에서만 특별히 나타나는 행동은 없었고요. 또 개별 개체마다의 편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왔는데요. 네. 설문조사만 봐도 레브리도 리트리버 견주의 55%만이 우리 개가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답했고요. 피플테리어 견주의 58%는 우리 개가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개 품종은 사실 19세기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연구진은 수천 년에 걸쳐 늑대가 개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개의 성격이 형성된 것이므로 이를 현대의 개 품종과 성격을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개 품종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은 거의 사실처럼 알고 있던 거였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놀랍다는 반응이 많았던 기사였죠. 네. 자, 이제 4위 소식
소식인데 도심 곳곳에서 발견되는 죽은 가로수 소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도심 곳곳, 특히 도로 주변에 심은 가로수들을 봤을 때 이렇게 죽어가는 가로수를 본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초록 잎을 틔운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치 겨울처럼 앙상한 가지만 남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심지어 어떤 나무에는 뭐 거미줄이 겹겹이 쳐진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현상이 차도 옆 인도에 이제 심어진 나무에서만 발생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이 가로수의 토양을 채취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가로수 토양에서 많은 양의 염분이 검출됐습니다. 예. 이 토양의 적정 염분 함량 기준은 원래 0.05%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조사 지역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염분 함량이 적정치 이상을 기록을 했고 특히 일부 특정 지역에서는 적정치의 10배가 넘는 염분까지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토양 염분이 높아진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겨울철에 눈을 녹이기 위해서 우리가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이 염화칼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이 염화칼슘이 땅에 녹아들면서 염분 수치를 높였고 그러다 보니까 뿌리 안쪽에 들어있던 물이 토양 쪽으로 오히려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역삼투압 현상까지 발생을 해서 나무가 수분 부족으로 메마르게 된 겁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봄에는 비가 거의 안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재작년과 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니까 올해 강수량은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동안 염화칼슘을 겨울에 우리가 사용을 한다 해도 봄비로 인해서 이 태양의 염분 수치가 많이 낮아졌는데 올해는 강수량도 크게 줄면서 염화칼슘이 이 가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이 지자체가 피해 가로수에 뭐 물주머니 또 영양제 등을 투입해서 나무 생육을 돕고 있고 만약 다시 싹을 틔우지 못하는 죽은 나무의 경우는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고 자연에도 해가 되지 않는 다른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3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이 3위 소식은 이 사람처럼 다양한 촉각을 느끼는 이 피부, 그러면서도 이 칼로 베었을 때 다시 치유가 가능한 로봇 피부 개발 소식이 차지했습니다. 네. 이 카이스트와 미국 MIT 공동 연구진이 개발한 로봇 피부인데요. 이 구체적으로는 피부에 가해지는 느린 압력과 빠른 자극을 넓은 면적으로 감지하는 생체 모방 촉각 기술과 함께 이를 분류하는 AI 기술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이 개발한 로봇 피부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꾹 누르면 누르는 게 다 느껴지죠. 네. 네. 그리고 뭐 두드리거나 쓰다듬기도 다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고요. 뭐 드라이기, 선풍기 바람 같은 기계 바람도 구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여러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이렇게 볼펜으로 눌렀을 때 펜 모양을 그대로 인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롤러를 굴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네. 보시면 롤러를 굴리죠. 예. 네, 굴릴 건데 쭉 보시면 굴리는 이 네. 과정의 느낌을 전체적으로 구별을 하고 모양과 강도까지 구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칼로 피부를 깊게 자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예. 이렇게 깊게 자르고 난 이후에도 피부 주변의 감각은 물론이고 손상되지 않는 부분에 이 감각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요. 상처 부위를 실리콘으로 다시 봉합을 했더니 피부 기능이랑 구조까지 모두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 개발한 로봇 피부는 실리콘 하이드로겔과 같은 이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 연구진은 이 개발한 로봇 피부를 의수나 의족 등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면 이 사람의 실제 외형은 물론이고 촉감까지 그대로 재현한 손과 다리 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하네요. 이제는 로봇은 차갑고 딱딱하다라는 그 인식도 바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2위는 코로나 치료제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용 항체 치료제죠. 이브실드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 환자 등은 코로나19 고위험 국민에도 이 면역 억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백신으로는 예방 효과를 그동안 보기 어려웠는데요. 네. 이런 백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항체 치료제 이브실드를 도입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브실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개발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인데 직접 항체를 투여하는 방식이고요. 코로나19에 그동안 감염된 적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항체가 잘 생기지 않아 예방접종 효과가 극히 떨어지는 이 면역 저하자들에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일반 고령자 혹은 다른 기저질환자들은 접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최소 6개월 동안 효과가 지속된다고 알려졌는데 6개월 이후에 추가 접종을 할지 여부는 이 해외 데이터 수집을 한 후에 이 정부가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고요. 부작용 부분도 사실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봤는데 큰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고 뭐 두통이나 피로감, 기침과 같은 아주 경미한 부작용만 보고됐다고 합니다. 네. 이부실드는 기본적으로 투여 대상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이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접종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별도의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투약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사실 이부실드가 좀 낯설지만 미국은 이 지난해 12월 긴급 사용을 통해서 승인을 하고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유럽도 지난 3월부터 승인을 권고한 상태인데요. 우리 정부는 7월에 5,000회분, 10월에 15,000회분 등 이 총 2만 회분을 올해 도입할 계획입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19 항체 형성이 좀 어려웠던 이들에게 치료제가 생길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시청자들에게 가장 주목받은 소식은 아무래도 누리호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는 이 한국 우주산업의 새 장을 열 2개의 우주 사업이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함께 국내 첫 달 탐사선이죠. 누리호 최종 점검 소식이 뽑혔는데요. 우선 이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된 누리호 발사 초일기에 들어섰습니다. 최종 조립을 마친 누리호가 이제 발사만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발사가 수요일인 15일이기 때문에 누리호가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동하는 건 발사 전날이죠. 14일입니다. 예. 그런데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4일 오전에 그 고흥 주변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발표된 강수 확률이 60%니까 사실 거의 비가 온다 이렇게 봐야 할 수준입니다. 이 누리호가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1.8km입니다. 무게가 한 200톤 정도 되는 누리호는 작은 흔들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더 느린 1.5km, 시속 1.5km로 이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1.8km의 이동 거리를 이동하는 데만 1시간 10분이 걸리는데 날씨가 좋을 때 상황이고요. 이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의 거리가 이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사실 이날 비가 오게 된다면 이송 차량이 미끄러질 위험도 네. 있는 겁니다. 예. 이 다음 주 월요일 저녁 비행 시험위원회를 열어서 누리호를 예정대로 발사대에 14일에 옮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예정인데 연구진들은 이 마지막까지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만약 14일에 예정대로 누리호가 발사대로 이동을 한다면 발사 당일인 15일 날씨는 구름만 조금 낄 것으로 예보돼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발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 다음 주에 이제 그 이번 주 누리호 발사 소식과 함께 가장 주목받은 또 다른 소식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마지막 점검을 마쳤다는 겁니다. 예. 이 다누리는 미국 나사의 섀도우 캠과 함께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5개의 탑재체가 실렸습니다. 예. 항우연이 개발한 이 고해상도 카메라는요,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할 거고요. 천문연이 개발한 광시야 편광 카메라는 달 표면 입자 및 우주선의 영향을 분석하게 됩니다. 또 이 경희대가 개발한 자기장 측정기는 달 생성 원인 연구를, 또 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감마선 분광기는 달 표면에서 자원 탐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우주 인터넷 검증기도 다누리에 실렸는데 심우주 탐사용 우주 인터넷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발사 준비를 마친 다누리가 7월 초 미국 플로리다 우주 발사장으로 이송될 예정인데 한국 시간으로 8월 3일 오전 8시 20분 스페이스X 팔컨 9 로켓에 실려서 달까지의 여정에 처음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예. 누리호 발사로는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고 그리고 다누리로는 탐사 기술까지 확보하는 그런 쾌거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사이언스 하파이브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에 이어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까지 UFO 실체 규명에 나섭니다. 나사는 현지 시간 9일 성명을 통해서 흔히 UFO로 알려진 미확인 비행 현상 UAP를 연구할 전담팀을 올 가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비행선이나 자연현상으로 규명되지 않는 항공현상에 대한 자료를 과학적 관점에서 수집할 예정이라고 나사는 설명했습니다. 연구는 9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기존 정보 차원의 조사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나사는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강남 일대에서 최신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네, 이르면 8월부터는 일반 시민도 이용 가능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운전자가 손을 대지 않고도 핸들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차선을 바꾸기도 하고 앞차가 막히면 서서히 속도도 줄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도 거뜬히 합니다. 운전자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가 강남 일대를 처음으로 누볐습니다. 현대차가 만들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복잡한 강남 도심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차에는 최신 기술도 탑재됐습니다. 상암에 있는 자율주행차는 정해진 노선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스스로 차선 변경과 좌우회전, 유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도 반영합니다. 목적지만 설정하면 실시간 최단 거리를 찾아내 이동합니다. 수요응답 서비스와 연동, 그리고 원격 보조와 관제 운동 시스템까지 인프라 측면에서도 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오늘 이 시점을 기점으로 가장 복잡한 교통 환경을 갖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출도 모바일 앱으로 가능합니다.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비상운전자가 탑승합니다. 올해 강남대로와 영동대로 등 26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레벨 4의 수준으로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어느 도시보다도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기술 발전과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의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로드맵을 올 여름에 마련해서 발표하고 이를 위한 모빌리티 혁신 법안도 국회에 제출해서 조속히 입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23년엔 강남 전역인 76km에서 운행이 가능할 전망으로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인공지능 AI와 드론봇 등으로 무장하고 육군의 미래형 전투체계를 선도할 시범부대가 출범했습니다. 육군은 경기 양주에 있는 25사단에서 아미타이거 시범여단 전투단 선포식과 신규 무기체계 명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아미타이거는 육군이 추구하는 미래형 전투체계로 각종 전투 플랫폼에 AI 등 4차 산업 신기술을 적용해 전투원의 생존 확률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개념입니다. 육군은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한 전투원이 드론봇과 함께 전장을 누비며 높은 생존력과 전투력을 발휘하는 지상군 육성을 목표로 이를 위해 25사단 시범여단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모든 전투여단을 아미타이거 부대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마련된 국립현대미술관의 구독형 미디어 아트 스트리밍 서비스가 스웨덴과 아랍에미리트 미술관 소장품으로 확대됩니다. 이 미술관은 두 번째 전시 감각의 공간 워치앤칠 2.0을 서울관에서 10일부터 약 3개월간 개최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해 구독형 스트리밍 플랫폼을 구축해 아시아 4개 미술관과 협력해 미디어 아트 소장품을 전 세계 구독자에게 공개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전시에는 유럽 최대 디자인 소장품을 보유한 스웨덴 아크데스 국립건축디자인센터와 UAE의 샤르자 미술재단이 참여합니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육류를 대신하는 식물성 대체육 제품이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15개 대체육 제품을 조사한 결과 콜레스테롤도 없고 단백질 함량도 높아 영양을 잘 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맛은 어떤지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류는 물론 달걀과 우유, 생선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인 비건을 위한 레스토랑. 고기 대신 콩으로 스테이크를 조리 중입니다. 흑마늘이란 이름이 붙어있는 대체육 스테이크입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불맛이 잘 살아있고 진짜 고기라고 믿을 정도로 고기의 식감을 아주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콩 대두단백을 이용해가지고 고수분 제조 기술을 도입해서 패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고기를 먹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향미군들을 숯과 볏짚을 이용해서 잘 살려봤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육의 영양은 충분할까?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물성 대체육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콜레스테롤은 없고 햄버거용 쇠고기 패티보다 단백질 비율은 더 높았습니다. 다만 4개 제품은 고기의 육즙을 살리려다 보니 포화지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3개 제품은 양념 맛을 살리려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쇠고기 햄버거 패티보다 영양적으로 건강한 대체육 제품을 고르려면 100g당 1일 기준 나트륨 함량이 30% 미만, 포화지방은 27% 미만인 제품을 고르는 게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5개 제품 모두 비건 등 식물성임을 강조했지만 일부 제품엔 동물성 원료인 달걀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식물성 대체육의 식품 유형과 기준 등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원료, 제조 기준 등과 더불어 표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미국 FDA가 연내에 대체육 관련 지침 마련에 나선 가운데 소비자원도 관련 부처에 대체육 관련 식품 기준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 4월 경상수지가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값이 오른 영향이 컸는데 한국은행은 계절적 요인이 있었던 만큼 5월엔 다시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교역의 최종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경상수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동안 흑자 기조를 유지했지만 지난 4월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어졌던 흑자 기조가 24개월 만에 깨진 겁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의 영향이 컸고 결산법인의 해외 배당 기간이 겹치면서 계절적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상품 수입이 원자재를 중심으로 급증함에 따라 상품 수지 흑자폭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본원 소득 수지가 계절적 배당 요인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가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 흑자가 1년 전보다 20억 달러 적은 29억 5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수출은 589억 3천만 달러로 반도체, 석유 제품 등의 호조로 11.2% 늘었지만 수입은 559억 8천만 달러로 16.5% 증가했습니다. 특히 원자재 수입 금액이 1년 전보다 37.8%나 늘었습니다. 석탄은 148.2%, 가스 107.3%, 원유는 78.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5월부터는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월에 이제 계절적 배당 요인이 5월에는 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월에는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을 의미하는 이른바 3고 현상 속에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마련하기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 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은 4천억 원 늘어나 1,060조 6천억 원에 달했으나 증가액은 4월에 1조 2천억 원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8천억 원이 증가해 4월에 2조 원 증가보다 확대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5천억 원이 감소해서 4월에 9천억 원 감소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5월 중 가계대출은 1조 8천억 원 증가해 4월에 1조 2천억 원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확대됐습니다. 5월 중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4% 늘었으나 대체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의 여파로 국내 주유소의 경유 가격이 한 달 가까이 연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는 가운데 휘발유 가격도 조만간 역대 최고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10일 오전 9시 반 기준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9일보다 5.47원 오른 2,049.87원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9일보다 4.54원 오른 2,053.01원을 기록했습니다. 현 추세로 볼 때 국내 휘발유 가격은 조만간 2018년 4월 18일 역대 최고가인
2062.55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가 차익 실현 매물과 중국 상하이시에서 일부 지역이 주말 동안 봉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에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120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현지 시각 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60센트, 0.49% 하락한 121달러 51센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런던 아이스 선물거래소 8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배럴에 51센트, 0.41% 떨어진 123달러 7센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는데 유럽도 제로 금리를 포기하고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9월에도 다시 기준금리를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f the medium-term inflation outlook persists or deteriorates, a larger increment will be appropriate at our September meeting.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11년 만입니다. 그만큼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유로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지난달 물가가 8.1%나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 전망치도 6.8%로 올려잡았습니다. In May, inflation again rose significantly, mainly because of surging energy and food prices, including due to the impact of the war.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유럽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최고조로 치솟으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달에 이어 8%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시 40년 만의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한번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정부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등 2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의 집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0일 재정집행 관계차관회의를 통해서 227만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을 주는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오는 24일부터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금은 13일, 법인 택시 버스기사 지원금은 24일,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건강 이상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을 제정 러시아의 피터 대제에 비유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처음에 스웨덴 영토로 인정받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피터 대제가 수도로 삼으면서 러시아 영토로 굳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 이상순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피터 대제 탄생 350주년을 맞아 열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에 앞서 청년 창업가들과 만났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피터 대제와 푸틴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Он когда заложил новую столицу, ни одна из стран Европы не признавала эту территорию за Россией. 원래 러시아 땅인데 영토로 인정받지 못했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그렇게 되찾았다는 겁니다. Петр I Северную войну 21 год вел. Казалось бы, там воевал со Швецией, что-то отторгал. Ничего не отторгал. Он возвращал. 푸틴 대통령은 영토 회복이라는 피터 대제의 원칙이 지금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자신을 피터 대제에 비유한 겁니다. Если мы будем исходить из того, что вот эти базовые ценности составляют основу наш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мы, безусловно, преуспеем в решении задач, которые перед нами стоят.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피터 대제나 스탈린처럼 영토를 넓히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 만 70세가 되는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혈액암과 파킨슨병 등에 걸렸다는 의심을 받았고 최근엔 건강 이상설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러시아의 무자비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끊이지 않지만 삶을 이어가기 위한 주민들의 힘겨운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밭이지만 차마 삶의 터전을 떠날 수 없어 꿋꿋이 양배추 모종을 심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Можно вам вопрос задать? Вам не страшно отсюда? Я со сюда никуда не уеду. Это моя земля. Я никуда не поеду. Зачем мне ехать куда-то? Каждый день бубух со всех сторон. Ну а что сделаешь? Жить надо, выживать как-то. Тут я останусь. Я коренной житель. Это одна из немногих работ, которые у вас тут есть, я правильно понимаю? Да, это вообще работа была постоянно. Ну, бывают перерывы, но небольшие. Ночами вообще не спим. Они стреляют, и лежишь и дергаешься на кровати. Ехать некуда и не за что. Ты представляешь, ехать тогда деньги. 컴퓨터와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속 사진들은 정사각형 모양의 수많은 점들이 모여 만들어진 이미지인데요. 19세기 디지털 이미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화법, 점묘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온라인 아트 플랫폼 누아트 박소경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점묘법의 대가라고 불리는 조르주 쇠라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쇠라의 대표 작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조르주 쇠라는 신인상주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또 점묘법의 시초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이 쇠라는 1878년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인 에콜 데 보자르에서 공부를 했고요. 주로 파리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늘 단정한 정장 차림에 이지적이고 또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침착한 과학자 같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이 쇠라는 특히 과학을 회화에 적용시키기도 했는데 그 방식이 참 독특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작품부터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은 다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예. 네, 이 작품은 제작 기간만 2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고요. 이 하나의 작품을 위해 별도로 그려지고 또 취합된 유화 스케치와 드로잉 작업들만 약 60에서 70여 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작품 속 배경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프랑스 세느강 안의 그랑드자트 섬입니다. 이 따뜻한 날씨에 소풍을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하늘은 맑고 또 햇빛과 나무의 그늘이 대비되고 있고요. 사람들은 배를 타거나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앉아서 쉬기도 합니다만 하나같이 표정이 좀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인체 비율도 굉장히 단순화해서 그렸습니다. 이 작품 중앙에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소녀를 중심으로 수직과 수평 구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방금 본 그림 지금 뒤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점을 캔버스에 수놓은 듯 찍은 그림인 거죠. 저는 이걸 봤을 때 빛의 움직임을 정말 정묘하게 잘 묘사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히 이 작품은 뭔가 색이 바랜 것처럼 형태가 엄청 또렷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바로 선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외곽선이 안 보이실 텐데요. 인물과 배경의 밀도에 큰 차이도 없어 보이고요. 이 쇠라는 사물이 여러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그 모습을 이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색 관계 색의 점들을 수없이 찍어서 형태를 구성했고요. 또 주로 색채의 구성이나 배합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합니다. 이 색채의 원소를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하는 행위가 자연의 법칙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조르주 세라는 이런 작업 방식뿐만 아니라 재료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아연에서 노란색을 추출하고 물감에 사용해서 햇빛을 그릴 때 더 강렬하게 묘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작품을 보고 또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요즘에 그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네, 그런 방식이랑 정말 유사하다 이런 놀라움이 드는데요. 자, 어떤 계기로 조르주 세라는 이런 점묘법 그러니까 색채 이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네, 혹시 신인상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신인상주의요? 네. 인상주의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먼저 인상주의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생겨난 미술 사조고요. 네. 이 색채나 질감 자체에 관심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인상주의를 추구했던 화가들을 주로 인상파라고 부르는데요. 이 빛과 함께 시시각각 변화하는 색채를 통해서 자연을 묘사하기도 하고 또 색감의 순간적인 효과를 작업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 우리가 흔히 아는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로는 모네나 르누아르 또 네. 고흐 등이 있습니다. 이 인상주의는 미술에서 시작해서 음악이나 문학 분야까지 퍼져나갔는데요. 특히 음악에서는 섬세한 표현과 색채적인 음의 효과 또 분위기 등이 특징이고요. 예.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흔히 아는 드뷔시가 있습니다. 이후 생겨난 신인상주의는 기존의 인상주의의 과학적인 이론을 뒷받침한 것이 특징인데요. 네. 이 빛과 색채에 기반을 두었던 인상주의가 다소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인상을 중시한다고 했을 때 이 신인상주의는 여기에 광학 이론이라던가 색채론 같은 과학적인 이론을 더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또 분석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조르주 세라도 이 신인상주의에 속하는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예. 네, 그 신인상주의가 인상주의보다 나중에 생긴 거니까 19세기 후반 후에 생긴 건데요. 이 19세기 후반에는 사진 예술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분명히 이게 화가들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 것 같거든요. 네, 이 19세기의 사진의 발명이라는 굉장히 큰 변화와 또 광학, 즉 빛에 대한 연구가 한층 더 대두되면서 아무래도 시각 예술을 하는 화가들이 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전에는 화가들이 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얼마나 실감나게 그릴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다면 네. 이 사진이 발명됨으로써 또 많은 것이 변화가 됐겠죠. 이후에 작가들은 밝은 야외로 나가서 빛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변화하는 물체를 포착해서 그리기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이 바로 인상주의 화가들의 큰 특징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당시 쇠라 또한 화학자인 쉐브렐의 색채 대조 이론이나 또 물리학자 루드의 현대 색채론 등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자, 색채론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색채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색채학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저희 인류는 고대 그리스 때부터 색채의 조화에 대해서 고민해왔다고 합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색채 조화에 주목하기도 했고요. 또 17세기 전후에는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로도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 프리즘을 이용한 분광 실험을 통해서 빛이 지닌 7가지 스펙트럼에 대해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뉴턴은 광원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빛이 굴절하면서 빨주노초 파란보 7가지 색의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는 걸 실험했는데요. 이 뉴턴을 필두로 색채의 과학적 연구가 계속됐고요. 독일의 작가이자 과학자였던 괴테 또한 색채론에 매진했습니다. 이 괴테는 색채 현상에 대해서 밝음과 어둠의 만담이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인식을 했는데요. 인간의 감각 중 특히 눈을 매개로 한 관찰을 경험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색채라는 것은 빛과 눈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생겨난 것으로 보고 우리 눈 속에 일종의 빛이 있어서 이 내부나 외부로부터 미세한 자극이 들어오면 그때 색채가 촉발된다는 그런 생리학적인 특성에서 출발하는 개념입니다. 예. 네. 또 중요한 점은 괴테는 색 자체가 감성이나 도덕성 또 상징성 같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고요. 이런 접근이 이후에 인상주의나 추상 미술이 발전되는 부분에 크게 기여를 해서 미술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쇠라도 이 괴테의 색채론의 영감을 얻어서 작품 활동을 한 걸까요? 네, 당시 쇠라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화학자인 쉐브렐의 색채 대조 이론이나 또 루드의 현대 색채론 등을 주로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요. 네. 이 색채는 주위 색의 영향을 받아 다르게 보인다는 점과 또 광선의 혼합은 명도를 한층 더 높인다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고요. 특히 또 루드의 현대 색채론에서는 자연계의 법칙에 합치되는 관계의 색채는
조화롭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뭇잎에 자연광이 비칠 때는 황록색으로 보이는 반면에 어두운 그늘 아래에서는 짙은 청록색으로 보인다는 것과 또 서로 색상차가 적은 색채의 점이나 선의 집합을 일정 거리에서 보면 그 색들이 서로 섞여서 중간색으로 보인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개념들을 참고한 쇠라는 색이 섞일수록 탁해진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 보색 관계인 색채들을 수없이 교차해 점을 찍는 그런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 교차된 점의 색상들이 망막에 맺혀서 혼합돼서 보여지는 그런 원리인데요. 마치 디지털 카메라의 이미지 속에 작은 점들로 이루어진 화소가 모여서 하나의 큰 이미지가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방식을 점묘법이라고 부르고요. 쇠라는 색채 광선주의라고도 칭했다고 합니다. 네. 말씀을 들을수록 이 원리마저도 현대 디스플레이와 상당히 유사하다.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조르주 쇠라 이후에 많은 화가들이 점묘법을 이제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대표하는 또 다른 작가들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조르주 쇠라보다는 덜 알려져 있는 작가지만 같은 신인상주의를 대표했던 또 다른 화가 폴 시냑이 있고요. 이 쇠라에게 점묘를 배우기도 했는데요. 폴 시냑의 작품은 쇠라의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쇠라의 작품에서는 점과 점 사이에 빈틈이 거의 없다시피 굉장히 빼곡한 반면에 이 시냑의 작품은 좀 더 그 사이에 여백이 있고요. 점의 크기와 작품이 지닌 감성도 좀 다릅니다. 조르주 쇠라가 31살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이 폴 시냑이 쇠라의 뒤를 이어서 점묘 방식으로 쭉 작업을 하고 또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 방식이 미술사적으로도 더 의미가 있고 또 안정되게 발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점묘법 정말 점 하나하나에 자연의 빛과 색깔이 담겨있는 매력적인 화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는 현대차그룹과 차세대 태양전지 공동연구실 협약과 현판식을 열고 공동연구를 본격화했습니다. 공동연구실은 차량용 태양전지에 적합한 고효율,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텐덤 수전을 만드는 핵심 기술에 도전합니다. 현대차는 자동차 지붕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과 충전을 하는 솔라루프를 일부 차량에 적용하고 있지만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실리콘 태양전지는 무겁고 효율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주도의 연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2개 분야의 산업별 민간 R&D 협의체를 5개 분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R&D 협의체는 기존 탄소 중립과 스마트 센서 등 2개 분야에서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 첨단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 전환 등 5개 분야로 늘어납니다. 민간 R&D 협의체는 민간 기업 주도로 산업계의 기술 개발 수요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는 형태의 상설 협의체로 산업별 주요 대중소 기업의 기술 임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카이스트 건설환경공학과 명재욱 교수가 2022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혁신연구교육과학상 우리나라 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에이펙 혁신연구교육과학상은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에서 에이펙 회원국 간 과학계 협력을 증진하고 우수과학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최종 수상자는 오는 7월 에이펙 회원국 투표로 선정됩니다. 명 교수는 환경화학공학 분야를 접목해서 플라스틱 폐기물과 지구온난화 등 인류가 직면한 중요한 환경사회 문제 해법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성과 금성, 화성과 목성, 토성을 동시에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관측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는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8곳에서 5개 행성 공개 관측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관측회에서는 맨눈으로 5개 행성을 동시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체 망원경을 통해 토성의 고리와 목성의 위성, 표면 줄무늬까지 관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서울, 경기, 강원 등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갑작스러운 비에 당황하지 않도록 작은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